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제가 이번에 고른 책은 한국 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김수영 시인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김수영 평전이고요. 최하림이라는 작가가 지으셨고 출판사는 실천문학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수영 시인에 관한 앞부분에 사진이 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몇 장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보셨고요. 책의 첫 부분은 초판의 서문입니다. 여기 지금 책의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도봉산의 선산에 세워진 김수영의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판 서문입니다. 한 시인의 전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시인과의 내밀한 통화가 행해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 같다. 시인의 독서물을 시인의 눈으로 읽고 시인의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고 느껴야 하며 그의 사유체계는 물론 그의 의식이 지향하는 것, 대화의 내용과 특징 어조, 그의 관습과 행동 반경까지도 엿볼 수 있어야 한다. 한 시인의 전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시인의 삶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삶의 전체성애로 접근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 및 연구 보조자가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세계를 온몸으로 느끼고 싸우는 시인의 예민한 촉수를 한 집필자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시인의 희로애락을 시인의 경우에서 느끼고 사유하는 두세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이를 해석하고 해석을 토론하고 다시 토론된 바를 종합하여 카드를 만들고 그런 수많은 카드의 집성에 의해서 글을 바탕으로 전기 작성은 비롯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시인의 전기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고 더욱이 그 시인의 존재가 단순치 않은 시대 속에서 빛나는 성신이고 보면 전기집필은 더욱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김수영과 같은 대시인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의 컴플렉스와 격발성, 그의 자유와 에고이즘, 그의 시대의 폐쇄성과 그의 시의 개방성은 상호 이해되고 정기적 해석이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전은 이와 같은 기본 사항들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가운데서 쓰였고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처음 필자는 김수영의 명제의 하나인 자유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경험 요소와 어떤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배태되고 성장 발전하였는가를 살피고 그것이 어떤 표현 방법을 통하여 시로 결정되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마음먹었다. 그 마음먹음은 은근한 것이었고 야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 나는 이를 포기해야 했다. 나와 같은 비제에게는, 여기서 비제라는 얘기는 재능이 특별하지 못한 사람, 즉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비제에게는 정기적 사실의 구성만으로도 힘에 겨웠다. 주지하듯 그의 정기 사실들은 그 자신의 손으로도 남의 손으로도 기록되어진 바가 거의 없었다. 그와 함께 살았던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일일이 들어서 적어야 했다.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이 평전 구성의 적임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그의 곁에 있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동적 상상력의 소유자도 아니며 그와 같은 서울 출신도 아니다. 또한 나는 그와 같은 전통에 반항할 만한 전통적인 요인도 구비하지 못하였다. 나는 성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그의 평전 지필자로서는 전혀 마땅치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붓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글을 밀고 나갔던 것은 다음 두 가지 숙명적인 사건에 기인하는 것 같다. 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로는 나의 문학생활 초기에 베풀어 주었던 김수명 씨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낸 한국 현대 시 문학 대계와 관계된 일이다. 여기 지금 글이 김수영 씨가 아니고요, 김수명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읽었습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나는 그 시집을 내면서 김수영으로부터 내가 전혀 모르거나 안 것 중에서도 막연하였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깨우치게 되었고 다양한 성찰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시적 테크닉에서도 나는 교시받은 바가 많았다. 또한 나는 그가 세계를 그 속으로 끌어들여 이해하고 투쟁하고 극복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많은 가르침에 대해 나는 보답하고 싶었다. 그러니 어떻게 중단할 수 있었겠는가? 이 글이 완성되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다해준 시인의 노모와 미망인 형제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김광균, 이봉구, 김경민, 박연희, 유정, 박태진, 김종삼, 김종희, 김규동, 신동문, 박재삼 선생님들과 시인의 설린상고 동창인 강기동, 이종구 선생님, 유년 시절부터 중마지우였던 고강호 선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글은 붓으로 내가 옮겼을 뿐 그분들의 이 쓴 것이나 진배 없다. 이 어리숙한 글이 쓰이도록 인내로 기다려준 시우 김종애님과 김두래님에게도 아울러 마음속에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 1981년 6월 우이동에서 최하림. 재판을 내며 김수영 평전이 나온 것은 1981년 꼭 20년 만에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20년의 세월이 경과한 뒤에 나오는 이 평전은 20년 동안 김수영의 시와 삶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의문표를 던져온 집정물이다. 김수영과 같이 단순치 않은 시인의 상을 그려낸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일 수 없다. 시인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저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떤 표정과 말씨로 대했을까 묻고 또 물어야 했다. 그런 물음의 회의를 거쳐 구한 상이라고 하는 것도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회의에 잠기곤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상을 최종적으로 시인의 노모의 말, 즉 노모의 증언 속에서 풀어내야 했다. 평전의 시제가 노모의 생전에 증언해 주셨던 1980부터 81년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노모만큼 시인을 잘 알고 사랑했던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모만큼 시인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도 없었다. 나는 이 평전에
그 사랑의 소리가 저류로 남아 흐르게 하고 싶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증언해 주셨다. 만주 길림시에서 함께 연극을 했던 임헌재,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포로 생활했던 장희범, 서강에서 이웃에 살았던 김경옥, 그리고 박순녀, 김영태, 연무웅, 김철, 김우정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01년 5월 호탄리에서 최하림. 네,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들 무렵 1921년도 34일밖에 남지 않은 겨울날 오후, 김수영은 중인들이 우글우글 모여 사는 서울 종로 2가 관철동 158번지에서 김태욱과 안형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21년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릴 것 없이 서울의 하늘에는 새들이 북에서 남으로, 또 낙산에서 종묘로, 남산으로 무리지어 날아다녔다. 까치, 까마귀, 참새는 말할 것 없고 기러기들도 겨울이면 북에서 줄지어 날아왔고, 제비, 종다리들이 봄이면 울어댔다. 소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도토리나무들도 북한산 골짜기마다 우거졌다. 500년 역사를 지닌 고도의 정치가 어느 계절마다 풍기지 않은 때가 없었다. 특히 11월경이면 서울을 싸고 있는 산들에서 나무 이파리들은 떨어져 내리고 바위들이 삐죽삐죽 솟아 올랐다. 김수영은 그런 늦가을에 태어났다. 늦가을의 기운을 타고난 탓인지 갓난 아기의 얼굴은 백지장같이 새하얗고 눈은 크고 둥글었다. 아버지 김태욱은 걱정이 앞섰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갓난 아기가 셋째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첫째나 다름없었다. 첫째와 둘째는 낳자마자 숨을 거두었다. 김태욱은 갓난 아이도 첫째나 둘째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어느 한 곳에 눈을 주고 있을 수 없었다. 김태욱만이 아니었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그랬다. 특히 할아버지 김희종은 더욱 더 그랬다. 김희종은 아들이 둘이었다. 그러나 큰아들 김태흥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 하나 없었고, 둘째 아들 태욱도 큰아들과 진배 없이 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고, 셋째 아이도 눈이 화등잔만 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적이 걱정스러웠다. 김수영의 탄생은 그런 우려와 소망이라는 원초적 감정 속에서 비롯되었다. 김수영이 세상을 뜬 지 10년이 넘는 오늘에도 집안에서 김수영을 생각하는 마음은 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시인의 노모는 그의 아들이 한국 현대시 문학사에서 샛별과 같은 존재로 부상한 오늘에도 여전히 그 사람이 목숨을 오래오래 부지해 주기만을 집안 사람들은 그저 빌었댔지 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녀가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여겼으며, 생명은 그녀가 깊이 믿어온 불타보다도 하늘과 땅보다도 인간이 저버릴 수 없으며 저버려서는 안 되는 근원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태생인 그녀는 그런 믿음으로 5남 3녀를 낳아 길렀다. 사망한 자녀까지 합치면 6남 4녀였다. 김수영의 호적에는 태어난 곳이 서울 종로구 묘동 171번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태어난 곳은 앞에서 말했듯이 종로 2가 관철동 158번지의 할아버지 집이었다. 그러니까 김태욱은 묘동으로 분가에 나갔으되 아내의 상기가 임박하자 아이를 낳으려고 본가로 돌아왔던 셈이 된다. 당시 관철동은 서울의 경제권을 소나기에 틀어진 중인의 거주지로서 그들은 경기, 황해,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 토지를 상당히 소유하고 있었으면 물론 장안의 상권을 거의 손에 쥐고 있었다. 그들의 정치 경제적 세력은 남산골 딸깍발이나 지체 낮은 양방 관인들을 능가했다. 중인으로 관철동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천석지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김수영네 집안의 토지는 경기도 파주, 문산, 김포, 강원도 철원, 홍천 등지에 널려 있었다. 철원, 홍천에서는 200석을 거두었고 문산에서는 100석을 넘었다. 가을이면 500석을 넘게 벼가마를 싣고 오는 우마차들이 대문 앞에 줄을 섰다. 씨암탉, 인삼, 과일, 생선, 엿 등을 가지고 오는 소작인들도 끊일 날이 없었다. 양쪽 볼에 곰보 자국이 심한 마름 이병상은 그런 벼가마와 선물들을 받아 치부책에 줬고 또 그들을 접대해 보내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했다. 우리는 김수영의 집안이 어떻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의 집안이 무반이었다는 것과 관철동에 거주했다는 사실로 미뤄보면 꽤 오랜 동안의 축제 과정을 거쳤으리라 짐작될 뿐이다. 집안이 무반이었다고 했지만 그것도 김수영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김정흡이 용양위 부사과에 이르렀다는 정도에 그친다. 김정흡의 무덤 묘석에는 선약장군, 행용 양위 부사과, 김해 김공의정 다시 읽겠습니다. 김해 김공의정흡지묘라 새겨져 있는데 당시 용양위 부사과란 종삼품에 해당한 낮은 관직이면서도 한직에 속했다. 할아버지 김희종의 묘석에 쓰인 정삼품 통정대부 중추의관도 1895년에 생겼다가 1905년에 사라진 자리로 수급 하나, 퇴직 관료, 보부상들에게 내린 명목상의 직위였다. 그러니까 용양위 부사관나 중추의관이란 지배 계층으로서의 정통성을 갖는 벼슬이었다기보다는 조선 말기에 성행했던 돈을 주고 산 공명첩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억력이 뛰어난 김수영의 노모도 할아버지가 장군이었다고 그래? 라고 할 뿐 그 이상의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어쨌든 김수영의 집안은 한말과 일제초를 거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봄과 가을이면 가난한 소작농과 살림이 어려운 친척들에게 쌀 가마와 포목을 꼭꼭 나누어 주었다. 그 같은 선행은 김희종의 인간적 측면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기보다는 소작인들을 탈 없이 거느릴 줄 아는 지주다운 지혜가 발휘된 조선 후기 양반 지주들의 덕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수영이 태어나기 전해인 1920년 경신년에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 소작인들의 생활은 거덜나다시피 했다. 소작인들과 친척들에게 김희종은 여러 차례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창고가 바닥이 날 정도였다. 농민들이 어려워지자 종로 거리의 상가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포목점에는 손님 하나 들지 않았고 금은값도 폭락했다. 그런 불경기에 부채질한 것이 그에 창간된 신문들이었다. 1920년 조선일보, 시대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됐다. 김인현 1919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민족 독립운동의 후유증을 싣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는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통치 방법을 바꾸고 조선어 신문들을 창간하도록 했는데 국한문 혼용의 신문들은 부분적이고 왜곡된 것이나마 만주, 중국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의 편린들을 전해주는가 하면 국내외의 갖가지 사건들을 보도해 주었다. 서울 상공에 안창남이 비행기를 타고 고개를 부렸다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왼쪽으로만 걸어 다녀야 한다는 회개한 법이 제정됐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왼쪽으로만 걸어 다녀야 하다니. 그럼 앞으로는 뒤로 가는 법도 제정될 수 있단 말인가. 그뿐이 아니었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종각뒤의 백정 아들이 YMCA에서 무슨 화학인지 음악인지를 가르치는데 한다 하는 명문자재들이 백정 아들에게 배우러 다닌다고 했으며 의천왕은 밤마다 양년을 끼고 춤을 춘다는 소문도 돌았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나 사회의 변화상이 봉건적 도덕체계에 깊이 물들어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다. 김수영의 할아버지 김희종도 그 무렵의 세태가 이해되지 않았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태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뜻도 되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급변하는 시대 조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불어 뜻한다. 이럴 때 사회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력과 따라가는 세력으로 양분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분란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되느냐에 따라 사회의 지향점은 정해지게 된다. 1920년대 초 사회의 지향점은 일본 제국주의가 주도한 변화의 쪽으로 줄다름치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조성 강점이 그 분수령이었다. 따라서 사회 흐름은 일본 제국주의와 손을 잡은 친일 관료, 친일 지주, 친일 역관들이 주도하게 되었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김희종은 그 몰락의 대열에 낀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김수영의 집안은 20년대에 와서는 현저하게 적응력을 잃어버리고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수영이 태어난 다음 해 여름에는 관철동 집을 팔고 종로 육가로 이사갔다. 종로 육가집은 관철동의 집처럼 크지는 않았으나 대지 100여 평의 안채와 사랑채가 있었고 한 길의 면 안쪽에는 가게가 붙어 있었다. 뒤에 김수영의 아버지는 그 가게에서 지전상을 경영했다. 집 주변에는 종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유기점이라든가 한약방, 철물점, 자파상 등을 차렸다. 삼각동에서 살던 최남선의 집안도 낙산 입구로 이사왔고 이은의 사촌인가 육촌인가 되는 왕족도 그 부근에 살았다. 또 친척이 궁 안에 일한다는 고씨네도 김수영네 집 골목 건너편에 살았다. 그 즈음 종로통에 살던 사람들은 대거 변두리로 이사가고 그들이 팔고 간 집은 헐려 작은 상점 건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김씨네 집안의 관심을 한데 모은 갓난아기는 가족들의 염려대로 건강한 아이는 못 되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화등잠만 하더니 12월에 들어서자 폐렴에 걸려 기침을 콜록콜록했고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정월 초하루 차례를 지낼 적에는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며느리는 아기를 치마폭에 감싸고 다녔다. 그런 모습이 가엾어 보였던지 이웃 사람이 갓난 아기의 폐렴에는 오리 혓바닥이 그만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남대문으로 달려가 오리를 3마리 사다가 혓바닥을 먹였다. 놀랍게도 아기의 열은 떨어지고 기침이 멎었다. 그 뒤로도 아기는 성할 날이 없이 백일해다, 설사다, 감기다 하고 거듭거듭 앓았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기와 같이 앓았다. 그런 정성 때문이었던지 아기는 위기를 넘기고 다시 살아나곤 했다. 가족들은 숨을 내쉬었다. 이때의 가족이란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고모 등을 말한다. 첫 돌이 지나자 아기는 이전보다 똘똘해졌고 눈에 뜨이는 사물에 대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붉은 꽃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으며 새 옷이나 새 물건을 보고는 저라고 반응했다.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한번 붙들렸다 하면 할머니나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해야 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또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서너 살짜리 어린 애로서는 의외다 싶을 만치 잘 기억했다. 그 같은 면들이 두루 작용하여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저희 애비와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김의관댁 장소는 늘 손이 있어 보인다고 이웃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이웃들의 손을 잡고 술집으로 들어갔다. 김희종은 술을 매우 좋아했다. 술자리라면 사양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술집에 죽쳐 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집난술이라고들 했다. 손자가 유치원에 거쳐 서당에 들어가고 다시 읽겠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을 거쳐 서당에 들어가고 서당에서 배운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하고 읽을 때는 할아버지는 신이 났다.
손자가 천자문을 읽는 소리가 울릴 때면 할아버지는 마당에서도 골목에서도 안방에서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저 아이라면 국록을 먹을 수도 있겠거니 생각되었다. 점차로 할아버지는 손자의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갔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날 김수영은 뒷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먹다가 미끄러졌던지 기절할 듯이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놀라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배나무 아래 누워있는 얼굴이 백지장 같은 손주의 얼굴을 보고 할아버지는 당장 저 배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소리질렀다. 또 이런 에피소드 있다. 김수영의 할아버지는 성질이 불 같았다. 기분이 상할 적이면 마당에 쌓아놓은 장작들을 방이나 부엌으로 마구 집어던졌다. 할아버지의 성질에 맞대응해서는 안 되었다. 대응하다가는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김수영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바락바락 대들었다. 할아버지는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손자의 길을 꺾을 수 없었다. 김수영이 방으로 돌아간 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 며느리에게 아가, 그 애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먹이지 말아라 일렀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으면 피가 거칠어진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바로는 김수영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불호령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 고모, 이모 등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간 관계의 걸음마 단계에서 그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이 가족들을 딛고 넘어섰다. 그러나 그 넘어섬은 엄정하게 보면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라기보다 그에 대한 가족의 사랑과 소망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모의 회상에 따르면 김수영은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타는 편이었다. 그는 형제들과 이야기를 별로 나누지 않고 방 안에서 책장을 넘기며 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김수영이 4살 되던 해 조양유치원에 보냈다. 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아침마다 업고 다녔다. 다음 해에는 골목 건너 계명서당에 보냈고 8살에는 어이동 공립보통학교에 보냈다. 김수영은 어이동 보통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내내 반장을 지냈으며 반 1등도 도맡아 했다. 그러나 김수영은 공부를 잘했을 뿐 이렇다 할 친구가 없었다.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골목 건너편에 고강호와 어깨동무를 하고 다녔으며 최남선의 아들인 최한금과 종알대기를 좋아했다. 고강호는 나이가 동갑인데다 계명서당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천자문, 학어집, 동몽선습을 읽었다. 가로 열고 계명서당은 고강호의 아버지가 그의 집 사랑채의 훈장을 들어 앉히고 문을 연 서당이었다. 가로 닫고 고강호의 증언에 따르면 김수영은 글씨를 잘 쓰고 암기력이 출중해서 서당에서는 물론 어이동 보통학교에서도 선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5학년 담임이었던 서정태 선생은 편에 가까운 사랑을 쏟았다. 어이동 보통학교 5학년 때 사진을 보면 그의 얼굴은 수재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얼굴은 길쭉하고 눈은 크고 빛나며 입술은 여자의 것처럼 작고 달콤하다. 선생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요점을 추려 대답할 수 있는 얼굴이다. 한 마을에서 자라 함께 보통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김수영은 어이동 보통학교에서 최한금과 함께 단연 뛰어난 존재였다. 최한금은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머리가 좋을 뿐 아니라 친화력도 누구에게 못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친화력이 최한금으로 하여금 김수영을 그의 곁으로 끌어들이게 하였던 듯하다. 두 아이는 만나면 무슨 이야기인지 끊임없이 소곤댔다. 고강호와도 골목을 누비며 신바람 나게 떠들었다. 그러나 그 밖의 아이들과는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특히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앞만 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반 아이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심술이 나서 겁쟁이, 샌님, 공부벌레 하고 놀렸으며 덩치 큰 아이들은 싸움을 걸기도 했다. 그럴 적이면 최한금이 나서거나
그보다 위 학년인 그의 이모 안소선이 어느 틈엔지 모르게 나타나 평정해 주었다. 안소선은 어이동 보통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싸움 잘하는 소녀로 소문나 있었다. 뒤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러 인기를 모았던 가수 차중락의 어머니가 되는 싸움닭 같은 여학생은 그때 김수영의 집에서 기거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도 집안이 기울어 잘 사는 언니네 집에 와 있었던 모양이었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때가 김수영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유소년 시절은 행복한 시기다. 그때는 무서운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한없이 높이 새처럼 오를 수 있다. 특히 김수영은 그때 공부를 잘했고 집안에서는 할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다. 당시 그의 집안 사정은 예전과 같이 좋은 형편은 못 되었다. 세를 내주었던 한길 쪽 약국과 철물점 건물은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뜯겨나갔고 봄, 가을에 걷어들이는 수확량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기울어진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것이어서 가족들의 눈에는 쉽사리 뜨이질 않았다. 더욱이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갔다 하면 1등을 하고 반장을 해서 집안의 음영을 가시게 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특히 할아버지에게는 그랬다. 그가 산 격변의 세월 속에서 경험한 바로는 돈보다 훨씬 강한 것이 공부를 하여 개명하는 것이었다. 채만식의 소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부하여 군수가 되고 판사가 되면 누대의 자산가들을 하루아침에 누를 수 있었다. 김수영 집안은 그때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희망과 기대로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 할아버지가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뜬 데서 비롯된다. 김수영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와는 달리 이제 능하지 못했음은 물론 재산 관리에도 재능이 없었다. 그들 형제는 소작 관리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일을 마름에게 맡겨버렸다. 그런 점은 김수영의 아버지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으로 그는 부친이 돌아간 뒤에 유산 분배 문제가 일어나자 그것을 형에게 일임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는 철원에 있는 땅과 임진강 부근에 얼마 되지 않은 토지가 분배되고 누이 동생에게는 그의 집 뒤에 있는 기아집 한 채가 주어졌을 뿐인데도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지 따져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을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김수영은 1934년 추계운동회를 맞았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심한 데다 강훈련 탓이었던지 운동회 날 김수영은 이마가 뜨겁고 어지러웠다. 하지만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보통학교 시절의 마지막 운동회인데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친회장으로 대회의 요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김수영의 아버지는 도로 옆 가게에서 지전상을 하고 있었는데 주택건설 붐으로 경기가 좋아 물건이 들어오는 대로 팔려 집안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날도 그는 당시에는 매우 귀한 과일인 바나나를 2꾸러미 사서 한 꾸러미는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한 꾸러미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먹었다. 김수영은 바나나를 먹고 나서 속이 이상하다더니 오후 경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가 떨렸다. 밤에는 열이 불같이 오르고 음식을 토하고 정신을 잃은 채 헛소리를 했다. 집안 식구들은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십자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마침 그의 어머니는 첫 딸인 김수명을 낳은 뒤여서 따라가지 못했는데 병원에 다녀온 사람들이 전하는 바로는 뜻밖에도 급성 장질부사라 했다. 원체 허약한 편인데다 운동회로 탈진하여 발병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그의 병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로 악화되어 갔다. 장질부사에 폐렴에 얼마 뒤엔 내막염이 겹쳤다. 그때쯤엔 병원에서도 들어온 환자니까 보아줄 뿐이지 가망 없다는 표정이었다. 누군가가 수나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수나병원은 이 을호 박사가 원장으로 장안에서는 이름이 높은 곳이었다. 큰아버지의 수양딸 남편이 아이를 업고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별 신통한 효험이 없었다. 누군가가 또 열병에는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유기영 의원이 그만이라고 일러주었다. 기왕에 죽기는 일반이니 원풀이나 해보자고 아이를 업고 유 의원에게 갔다. 유 의원은 진맥을 한 뒤 약을 지어주면서 한동안 다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 한동안이 무려 석 달이 지나서야 김수영은 아주 느리게 병으로부터 회복되어 갔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의 얼굴은 백지장 같고 머리칼이 죄다 빠져 허수아비 같았다. 변소에 가려 해도 식구들이 양쪽으로 어깨를 끼고 부축하여야 했으며 식사 때는 밥그릇을 바로 턱 앞에 대주었다. 하루 종일 그는 마루 기둥에 기대어 마당을 보든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쓰고 누웠다. 그의 부모는 물론이고 그의 고모, 큰아버지, 큰어머니까지 애가 달아 대문을 들락날락했다. 보다 못해 아버지와 고모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한 아이를 데리고 성북동 골짜기로 방을 얻어나갔다. 그곳에는 취운정의 약수와 화동의 복주 우물, 삼청동 꼭대기의 성주 우물과 함께 서울의 4대 물맛이라는 냉정 약수가 산 중턱에 있었다. 생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길어다 마시던 약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일 아침 약수터로 올라가 물을 마셨다. 그 사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어이동 보통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있었으나 그는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전 학년 우등으로 시장상인지 교육장상인지에 내정되어 있었으나 그것도 받지 못했다. 어이동 보통학교의 후신인 효제초등학교에는 김수영의 학적부와 기타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6.25를 거치면서 모두 불타버렸다. 김수영의 집안은 그해 말 종로 육가집을 팔고 용두동으로 이사를 했다. 김수영이 중학 입학시험을 치른 것은 1935년이었다. 그는 그의 경기 도립 상업학교에 입학했으나 떨어졌다. 그는 그의 경기 도립 상업학교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바로 아래 동생인 김수성의 기억에 따르면 그때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떨어졌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더 흰 얼굴에 민 대머리로 시험을 치른 아이의 처지가 그들의 마음을 울려서였다. 김수영은 2차로 설린상업에 응시했다. 그곳에서도 낙방이었다. 할 수 없이 그는 설린상업 전숙과 야간부에 들어갔다. 전학년 1등이었던 그가 전숙가로 들어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김수영의 아버지는 비루 먹은 말 같은 아들을 더 이상 재수시킬 수 없었다. 전숙과 3년은 김수영에게 많은 심리적 부담을 주었던 듯하다. 전숙가 학생들은 대부분 집안이 가난하여 낮엔 직장을 나가고 밤엔 학교에 다녔다. 그래서 성적은 다들 좋은 편이었으나 세상을 보는 시야가 비좁았다. 그들의 꿈은 은행이나 국책회사 같은 곳이었다. 그런 점이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던 김수영과는 달랐다. 김수영과 전숙가 학생들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골이 패이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들은 김수영에게 오만하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전숙가 졸업사진 뒤에 보면 WL 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오 가련한 영웅이여, 애석한 것은 너의 자만이다. 장소와 때를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여라. 1938년 3월 25일 김수영 군. 전숙가 시절 김수영은 잠시 스케이트에 열중한 적이 있었다. 동대문 밖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있었다. 김수영은 소년다운 열정으로 사방이 어두워질 때까지 스케이트장을 돌고 돌았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극을 달리는 면이 있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조명용 전깃줄에 걸려 넘어졌다. 앞니가 모두 부러졌다. 그 뒤로는 스케이트장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전수과 3년을 수료하고 본과에 올라가서도 김수영은 공부에만 매달렸다. 그는 3, 4일 밤을 지새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는 영어 단어장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잔디밭에 누워 영어 단어를 외웠다.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반반인 설린 교정에는 실버들과 벚꽃나무, 단풍나무 등이 교정에 가득해서 3월이면 버들 잎들이 일대를 연녹색으로 물들이고 4월이면 벚꽃이 바람에 눈송이처럼 날렸다. 가을도 찬란하기 그지없었다. 붉은 단풍 이파리들이 무시로 떨어졌다. 학생들은 그들의 학교를 꿈의 궁전이라고 불렀다. 그 꿈의 궁전에는 음악 선생인 고가 마사오가 작곡한 교가가 마이크로 구석구석 울려 퍼졌다. 고가 선생은 한국 대중음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으로 음색이 매우 다채롭고 서정적이었다. 김수영의 재학 시절에는 박시춘이 등장하여 애수의 소야곡을 히트시켰지만 고가의 명성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적어도 설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학생들은 고가의 노래를 흘러나오는 교정을 걷는다는 일이 자랑스러웠다. 김수영도 마사오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교정을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걸어다니며 영어 단어를 외든가 휘파람을 불었다. 반우들은 그런 김수영을 고독한 산보자 쇼펜하우어라고 했다. 클래스메이트였던 강기동도 그런 말을 했다. 설린 시절에 그는 말이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나는 그가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체 그의 집안 이야기를 묻지 않았지요. 한 번은 동대문 육가에 있는 그의 고모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쥐죽은둑 고요한 집에서 그는 하고 많은 방들을 놓아두고 부엌 위에 다락에서 공부하고 있더군요. 그의 고모가 수영아 친구 왔다 하니까 어둠컴컴한 곳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왔어요. 그와 나는 꽤 가까운 편이었는데 그는 한 번도 나를 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댔어요. 언제나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는 어둡고 불행한 친구로 생각했지요. 그런 김수영에게도 한 가지 어울리지 않는 특기가 있었습니다. 연극 대사를 외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이킹 때는 상급생이나 동급생들이 그를 불러 대사를 읊게 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청산유수로 읊어댔어요. 그래서 지유사이드란 별명이 붙었지요. 지유사이드란 새로 나온 약 이름인데 그 광고에 모자를 쓴 중년 신사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었으며 그 아래엔 종래의 그것과는 전혀 틀리다. 지유라고 씌어 있었죠. 키가 훌쩍 컸고 뚱뚱했고 어딘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 괴짜였죠. 공부도 잘한 편이었고 특히 영어와 한문에 발군했었지요. 5학년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그는 오스카 와일드를 원소로 읽어댔습니다. 공항호도 그 무렵 김수영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해준다. 우리는 입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용두동으로 이사한 뒤에도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고모네 집에 공부방을 꾸미고 있어서 함께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대단했어요. 경기 고복에 다니는 내가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어에도 뛰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어학적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그를 시인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와 나는 짜장면을 먹으러 경성로에 자주 갔었고 저녁밥을 먹은 직후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낙산 너머 소나무 숲에 있는 약수터로 약수를 먹으러 다니기도 했었지요. 참 우리는 그때 사진 찍는 취미도 있었어요. 사진기를 들고 산으로 들러 나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찍어댔지요. 당시에는 사진기를 가진 사람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어서 아버지가 그걸 한 대 사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골목길을 빠져나가 낙산으로 갔어요. 낙산에는 소나무가 무성하고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 사진 찍기에 안성맞춤이었지요. 아마도 사진기를 들고 있는 시간이 나보다 수영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는 집착력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한번 손에
들면 놓을 줄 몰랐어요. 그 무렵 김수영의 성적은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특히 영어와 주산, 미술에 뛰어났다. 무슨 주산대회였던지 모르지만 주산대회 나가 2등상을 받기도 했다. 그를 풀의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산을 잘하는 김수영이 얼른 전달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당시에 김수영 집안의 사정에서 보면 쉽게 이해된다. 그의 아버지나 큰아버지는 김수영이 은행 두취 가로 열고 은행장의 옛 이름 편집자 나 회사 전무가 되기를 바랐다. 은행 두치란 얘기는 은행장의 옛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는 그들 형제는 머리가 좋고 잘생긴 맏아들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랐다. 김수영도 한 산문에서 자신은 순전히 아버지의 희망 때문에 상업학교에 다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아버지 때문에 상업학교에 다녔을 뿐 그의 본래 지망은 상업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는 그때 상업보다 영어나 미술에 심혈을 기울였고 문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문학서적을 끼고 다니면서 교실에서도 교정에서도 읽었다. 시를 쓰기도 했다. 1937년 소와 13년에 나온 설린상업교지 청파 39에는 일본어로 쓴 2편의 시가 실려 있다. 풍경, 아무것 없어도 좋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포퓰라 나무 한 그루, 선명하고 높이 높이 공중을 향하여 서 있다. 폭풍이 부는 날의 포퓰라, 흔들어라 흔들어라. 그리고 너의 힘없는 강함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다오. 떠오르는 해. 첫 번째 시가 지금 풍경이었고요. 두 번째 시가 떠오르는 해라는 제목입니다. 떠오르는 해. 장엄한 아침이었다. 나는 언덕에 올라 융융하게 떠오르는 아침해를 본다. 보라, 그 힘찬 모습을. 누구에게도 침범되지 않는 위용.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그것이다.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현재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습작시가 되는 풍경과 떠오르는 해의 감정 기조는 젊은이의 향상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포퓰러가 사납게 나부끼고 아침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의 내면에서 파토스가 꿈틀거림을 느낀다. 그런데 이때 파토스는 젊은이의 맹목적인 기계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다. 같은 시기에 써진 산문 우리 청년의 사명 괄호 열고 이 산문도 청파 39에 실려 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써진 산문 우리 청년의 사명을 보면 현재 대학 전문학교 졸업생들은 취직난, 실업고에 시달린 나머지 청혼의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청년이란 실망의 존재가 아니라 시대가 마침내 우리의 것이라는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어떤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참 가치를 구해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가 주도하는 전쟁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국면에서 시대가 마침내 우리의 것이며 국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논리는 매우 시류적인 것이면서 수용 시기에 있는 학생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김수영은 남태평양으로 뻗어가는 일제 침략의 손길을 볼 줄 몰랐다. 그것은 김수영만이 아니었다.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은 당시 학생들은 누구도 시대를 올바로 보지 못했다. 1930년대에 난무했던 근대의 초극이니 근대의 종언이라는 말에까지도 앵글로색슨적 세계 질서를 부정하고 타파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숨은 숨결이 스며 있는 때에 일개 중학생이 그것을 뒤집어 볼 수는 없었다. 김수영은 올바로 살고자 괴로워했으되 현실에는 어두운 사람이었다. 청맹관이에 가까웠다. 그 점은 그의 아버지도 같았다. 아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그때 김수영의 집안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기울어져가는 가세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1932년 종로 유가의 집을 팔아 용두동에 집을 한 채 짓고 두 채 사들였다.
관철동에서 종로 유가로 이사갈 때 유가의 집값이 형편없었는데 1년이 지나자 뜀박질하듯이 뛰어올랐던 것과 같이 용두동도 머지않아 번창할 것이고 더불어 집값이 뛸 것이라고 계산했었다. 그런데 용두동의 집값은 3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시동원체제를 갖추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달리고 있을 때였으므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자연 빚이 늘어가고 살림살이가 궁핍해져 갔다. 견디다 못한 김태욱은 용두동 집들을 헐값에 팔아 빚을 청산하고는 집값이 싸고 가게를 겸할 수 있는 서대문 밖 현저동에 길갓집을 사서 들어갔다. 곰보 마름 이병상도 내보냈다. 온 집안이 초상집 같았다. 곡식을 실은 우마차가 줄지어 대문을 드나들던 관철동 김의관댁이 용두동에서도 살지 못하고 서대문 밖으로 밀려났으니 초상집 같지 않을 수 없었다. 김태욱은 쉬마 끝에 병에 걸려 드러누웠다. 병명은 기관지 천식이었다. 하루 종일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다만 한 사람, 김수영만이 집안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다듬고 학생복을 입고 각반을 차고 학교로 갔다. 당시 중학교에서는 목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시켰으므로 각반을 메고 가야 했다. 각반을 하지 않으면 교문에 들어설 수 없었다. 또 어떤 날은 영어를 잘하는 선배, 존경하는 선배라며 이종구, 박상필이라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다. 그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그의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의 문제만이 있었고 그것만이 크고 중요했다. 형제들이 옆방에서 떠드는 것도 허용치 않았으며 그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에게는 그만이 존재했다. 그런 방식으로 그는 설린상업을 졸업하고 그의 부모들이 은행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를 저버리고 훌쩍 일본으로 떠났다. 김수영이 일본으로 간 것은 집안에서는 유학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열렬히 사랑했던 고인숙을 따라간 면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렇게 생각한 이는 노모다. 아들의 마음과 성미를 잘 아는 노모는 경성제대나 연희전문, 보성전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가슴을 뜨겁게 태웠던 그의 사랑이 그를 충동하고 유인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고인숙은 고강호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다. 그녀는 까만 비로드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얼굴이 해사한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얼굴이 한층 희어 보이고 신선한 맛이 살아올랐다. 고강호가 일본 유학을 떠난 뒤로 생각되는데 김수영과 고인숙은 어느 일요일 북한산으로 캠핑을 간 적이 있었다. 그날 밤 김수영과 그의 아버지는 대판 싸움을 벌였다. 김수영의 아버지는 공부는 하지 않고 계집애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 되겠느냐고 소리쳤고 김수영은 언제 내가 공부를 안 했느냐고 맞소리를 쳤다. 김수영의 아버지는 또 이제 고모집엔 그만 가고 집에서 공부해라 라고 소리쳤고 김수영은 고모집에서 하든 우리 집에서 하든 공부만 하면 될 게 아니냐고 소리쳤다. 그런 얼마 뒤 고인숙은 경기 여고보를 졸업하고 오빠를 따라 동경으로 갔다. 그녀는 동경여자전문대학에 들어갔다. 1년 뒤 김수영은 설린상업을 졸업하고 동경으로 뒤따라갔다. 김수영이 동경에 간 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시인의 노모가 막연하게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 라고 한 말로 미루어 순탄치 못했으리라 짐작될 뿐이다. 이 점은 필자의 고강호 교수, 당시 이화여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필자의 고강호 교수와의 인터뷰 노트에서도 엿보인다. 고강호 교수는 김수영이 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음 물론 어느 날은 이종구까지 동원해 가지고 와서 동경여전 기숙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고인숙이 완강하게 김수영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왜 만나주지 않았을까? 고인숙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새로운 애인이 그간에 생긴 것일까? 까닭은 두 남녀에게보다 두 집안에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앞에서도 기술했지만 당시 김수영의 집안은 몰락했고 고광호의 집안은 여전히 부자였다. 고광호의 집에서는 딸을 가난뱅이 집으로 시집보내고 싶지 않았을 터이다. 이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 뒤 김수영이 여러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음에도 고인숙을 잊지 못했고 고인숙 또한 6.25 뒤까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고 있었다는 면 등이다. 첫사랑이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고인숙에 대한 김수영의 감정은 유별난 데가 있었다. 김수영의 시와 삶을 결정시켰다 해도 되는 포로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그해 1953년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밤 그는 Y라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 Y의 집에서 밤새도록 술과 음악과 춤으로 지샌 적이 있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뼈가 말씬말씬해지도록 술에 젖은 그는 새벽녘의 거리로 나선다. 종로와 을지로를 헤매고 다닌다. 해가 뿌옇게 떠오른 시각에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종로 6가 고모네 집으로 가서 한잠 자고 12시경 다시 낙산의 한 다방으로 들어가 구석 의자에 몸을 기댄다. 그는 그곳에서 낙타과음이라는 다소 감상적인 산문을 쓴다. 낙타산은 나와는 인연이 두터운 곳이다. 낙타산 밑에서 사귄 소녀가 있었다. 나는 그 소녀를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동경으로 갔었다. 내가 동경으로 가서 얼마 안이 되어 그 여자는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 내가 오랜 방랑을 끝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는 미국으로 가버렸다. 지금 그 여자는 미국 태평양 연안의 어느 대도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영원히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편지가 그의 오빠에게로 왔다 한다. 나와 그 여자의 오빠와는 중마지우이다. 첫사랑을 생각하는 애틋함이 얼마 되지 않은 단어들 속에 절도 있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영원히 이곳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다. 는 구절 속에 그 감정이 농축되어 있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은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으며 그것을 이 산문 속에 적어넣은 김수영의 눈길에 돌아가지 말자고 다짐하는 고인숙의 검은 비로드 옷을 입는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네, 제가 첫 번째 꼭지를 읽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요, 동경 유학시대라는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영 평전을 시작했는데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